네, 시민상학과 오늘도 특이점으로 함께 먼저 문 활기차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좀 어떤 하루를 좀 보내셨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지난주 대형주 장세와는 다르게 그래도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서 하락 종목수보다 상승 종목수가 더 많은 날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자, 이럴 때 좀 개인 투자자들이 더 많은 수익을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확실히 대형주가 조금 더 끌어주고 중소형주가 더 따라가는 이런 장세가 더 필요한 건지, 지금 수급의 흐름이 상당히 좀 중요한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명쾌하게 또 해답을 찾아서 내일 시장 이겨봐야겠죠? 오늘 함께 매니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목팀 두 분만 함께 하는데요. 오늘 조기준 매니저, 이가람 매니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김웅태 매니저님은 나라의 부름을 받으셔가지고 예비군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 이렇게 좀 나라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가람 매니저, 조기준 매니저와 함께 방송을 좀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은 예비군, 민방위까지 졸업 다 하셨죠?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예, 거의 뭐 기억이 안 날 정도면, 제가 지금 이제 민방위 1, 2년 차 이쪽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조기준 매니저님은 아마 이제 졸업하신 지도 10년이 넘으셨겠죠?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몇 년도 했는지 까마득하다. 까먹하고 군대 갔다 온 것도 기억이 안 나고, 예비군 간 것도 기억이 안 나고, 네. 열심히 기억이 안 납니다. 오로지 이제 주가가 10만 전자 될 거냐 이것만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의 기억력은- 부름을 갔으니까 열심히 잘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모처럼 비가 좀 요새 장마잖아요. 사실 비 왔을 때 예비군이나 민방위 가면은 소위 말해 좀 꿀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맛있죠. 김용태 매니저님이 모처럼 좀 편한 시간을 보내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전해보면서, 이가람 매니저님하고 저랑은 좀 그래도 비슷하니까 네. 아직 민방위 현역이시죠? 네, 그렇죠. 예, 한 몇 년 차 되셨어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이제 지금 시즌이라 갈 때 네. 되지 않으셨나요? 근데 요즘은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맞아요, 네, 맞아요. 지금 민방위를 가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맞습니다. 네. 자, 오프닝 토크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 우리는 오로지 민방위가 언제 가든 상관이 없다. 주가가 어떻게 오르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야기, 이제 딥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저도 기사를 하나 읽고 왔는데요. 지금 코스피는 엄청나게 잘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데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더 빼거나 아니면은 곧버스를 좀 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해서 지금 매수세가 들어온단 말이죠. 조기준 매니저님, 지금 이런 엇박자 속에서는 어디를 좀 따라가는 게 맞습니까? 일단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대해서, 대한민국 시장에 대해서 다들 이제 회의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개인과 기관과 더불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방송가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과거에는 뭐 3,000포인트 간다, 뭐 2,900 뚫는다, 이제 이 정도 됐으면 그렇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뭐 시장이 뭐 이렇게 갈 것처럼 얘기를 안 하고 있고, 시장의 어떤 뷰가 많이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또 2차 전지가 쓸 때는 뭐 이게 200만 원 가네, 뭐 이게 떠드는 유튜브도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9만 원, 10만 원 간다고 얘기한 사람도 없고, 증권사가 12만 원 정도 보고서를 냈지만 그거를 갖다가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을 좀 하락 요인을 보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외국인들입니다. 맞아요. 한 달 동안 지금 현재 주식을 6조를 샀어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대부분이지만, 네. 지금 이제 보시면 한 달 동안 6조 2천억을 샀습니다. 네. 기관 4천억 샀는데 이건 프로그램 매수기 때문에 연기금 잘 보시면 4천억 팔았고, 한 달 동안 기타 법인부터 팔았고, 개인도 6조 2천억을 팔았습니다. 이걸 팔아서 인버스 사고 해외 주식을 사거나, 코스닥을 샀느냐? 그렇지, 또 코스닥도 많이 사지 않았습니다. 1조 4천억 정도 샀고 2천억 정도 개인 기관들이 1조 2천억을 팔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연기금부터 은행금부터 시작해서 많은 금융 투자자들과 기관들은 회의론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PPT 자료를 가져왔는데, 예, 볼까요 한번?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1월부터 5월까지 이렇게 기업 실적을 보거나 이럴 때 보면은 굉장히 무역 현황이 좋거든요. 맞아요. 흑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달성률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1, 2, 3, 오늘 4, 5, 6월까지도 지금 현재 이렇게 2023년부터 2024년부터 더 좋아지고 있고, 주요 품목을 보면 다음 쪽으로 이제 보면 번호로 나오는데,
그 재작년에는 이제 자동차가 1위인데 여기에 보면 맨 왼쪽에 있는 게 반도체가 지금 현재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자상거래가 그다음에 늘어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그다음 나라를 보면 이제 지역 현황을 보면 미국도 늘고 있고 중국도 늘고 있고 뭐 일본 뭐 베트남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좀 무역이 2023년부터 이제 5월까지 4년 그쵸. 늘고 있다는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으로 지역으로 보면은 이제 경기도권이 많이 늘고 있다는 거는 반도체가 많이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클러스터. 왜냐하면 네. 울산이라든가 이쪽이면 이제 자동차가 늘을 텐데 더 많이 는 게 반도체가 늘었다는 얘기고 또 이제 항만 보면은 이제 요게 이제 항만 쪽으로 보면은 공항 쪽에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항이 늘었다라는 거는 자동차는 이제 어차피 비행기로 실현할 수 없는데 반도체는 비행기로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따 PPT 한 번 더 보이는데 그게 따로 있는데 6월 무역 수지까지 지금 11개월, 12개월 흑자가 나고 있고 그만큼 기업들이 수익이 이렇게 좋은데 50억 불, 6억 불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500억 불 후반대 무역 수지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굉장히 기업 수익이 좋은데도 이렇게 우리나라가 약한 이유가 오늘 오면서 생각해봤는데 대한민국이 상속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2021년부터 지금 5년간 내년까지 지금 현재 1조씩 4월달, 5월달 계속 팔아서 시장을 이제 교란이니까 하락 요인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번에 현대차가 지금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유롭지 예. 못하고 또 한미약품도 그렇고 효성그룹주도 그렇고 1세대의 이제 어떤 창업자들, 2세대 창업자까지 하면서 3세대로 넘어가면서 무역 상속세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1위는 아닙니다. 일본이 더 높은데 우리나라가 50%에서 60% 사이인데 미국이나 이런 데가 이제 대부분 40%대거든요. 그러니까 많지 차이는 나지는 않는데 40%대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높다고 생각하면서 근데 이 많은 대기업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상속 재원을 마련하고 또 LG도 최근에 그러니까 몇 년 안에 그 1조라는 상속세를 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상속세를 내야 되는 게 많다 보니까 그 주가를 상속세를 내야 되면 주가를 올리면 안 되거든요. 평가가 높아지면 상속세도 더 높아지기 때문에 현대도 그래서 높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반기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굉장히 좋고 무역 수지도 좋은데 문제는 이제 이런 상속세와 더불어 시장에 대해서 어떤 뷰가 없고 그다음에 하락 요인 이제 그래서 인버스를 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쉽게 보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들이 계속해서 해소가 되지 않다 보니까 지수가 상방을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리천장에 박혀서 다시 한번 좀 내려가고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게 좀 생각할 만한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가람 매니저님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 차라리 외국인의 수급을 좀 따라가는 게 시장에서 이기는 방법이 될까요? 아니면 개인 투자자들처럼 조금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상방에서의 박스권을 예상하는 게 맞는 건가요? 저는 보통 데이터를 만드는 걸 저는 되게 좋아하잖아요. 예, 그쵸. 참고 저는 통계학 전공이 아닙니다. 통계학 전공이 아니지만 전 통계를 내서 차트를 그쵸, 그려보는 그쵸. 거 되게 좋아하는데 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이거 그려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네. 지금 만들어봤거든요. 방금이요? 네, 지금 예. 방금 제가 만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게 그 약간 자료가 좀 깨끗하게 안 나갑니다. SF 파일 그대로 제가 그려본 건데요. 보시면 여기 지금 주황 색깔 선이 뭐냐면 코스피 지수고요. 예. 지금 아래에 보시면 지금 파란 색깔 선이 인버스입니다. 예. 이게 23년도 1년도부터 그러니까 지금 작년 1월부터 해서 오늘까지인 건데요. 파란 색깔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개인들이 굿버스, 인버스 2배짜리 ETF를 대량 샀다는 얘기인 거고 내려가게 되는 거는 이제 개인들이 그만큼 팔았다는 얘기인 건데 보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인버스가 올라갈 때 개인들 매수가 올라갈 때 지수가 올라간 경우가 많았었고 그다음에 이제 방향성을 보게 되면 지수가 이렇게 인버스가 팔리고 있는 순간에 지수가 올라가는 거죠?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내려가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들이 인버스를 매도하는 시기는 보통은 지수가 내려가고 그다음에 개인들이 인버스를 매수하는 예. 개인들이 매수할 때 지수가 올라가고 개인들이 매수할 때 지수가 올라가고 지금도 개인들이 인버스를 굿버스를 대량으로 사들이는 요 시점부터 지수가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러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뭐 어떻게 보게 되면 개인들이 이제 고점 자리에서 잘 파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고점자리에 잘 들어가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타점이 들어간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래부터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손실이 좀 굉장히 많이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은 개인들의 인버스의 대량 베팅은 오히려 외국인들의 매수가 더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들의 인버스의 최대 매수액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들은 시장의 긍정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서 네. 오히려 개인들이 인버스를 많이 샀다라는 뉴스가 뜨게 되면 지수가 더 올라갈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네.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시엔 결국은 시장을 주도하는 건 결국 외국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외국인들의 흐름을 좀 잘 따라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사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쉽게 안 꺾일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인버스도 마찬가지인 거고 지수도 뭐 쉽게 안 꺾일 것 같은 거니까 결국 좀 지수는 크게 문제 없다라고 보시면서 개별 종목장 지금 이제 이번 주에 너무 지표가 많기 때문에 예. 개별 종목장세로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수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히려 또 이가람 매니저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만든 데이터를 보니까 이제 개인들의 이제 곧버스 매수량이 늘어나면은 일시적으로 잠깐 우리나라 지수도 좀 함께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도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현재 우리나라 시장을 이끄는 것은 외국인의 수급인 것도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섹터별로 이슈별로 하나하나씩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첫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공개해 주시죠. 자, 첫 번째 특이점입니다. 오늘 원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체코의 원전 사업 결정이 이제 17일, 이번 달 17일, 이제 8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큰 이벤트가 좀 될 것 같아가지고 원전주가 어제부터 좀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가냐 원전주에 대한 관심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원전주들은 조금 테마성으로 올라간 건지 아니면 이걸 좀 연속성 있게 바라봐도 되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예. 오늘 원전은 사실 어제와 좀 비슷한 이유로 올라갔다고 보는 게 좋겠죠? 어제 어떤 이유가 있었죠? 어제 어저께? 이제 체코 원전 사업으로 확정이 이제 곧 난다라는 그 기대감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오늘도 같은 기대감인 것 같은데 일단은 대표적인 종목들에서 큰 종목들도 올라가졌고 그다음에 쬐끄만 종목도 많이 올라가졌는데요. 일단 원전은 또 그동안 많은 이슈가 쌓여왔습니다. 체코 관련해서 나올 게 분명히 이제 이번 달에 있다. 그러니까 7월 달에 되게 되면 체코 원전 관련된 재료가 뜰 게 있다라는 거를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 종목에 너무 움직임이 없고 언론 보도도 체코 원전 관련 뉴스가 너무 없다 보니까 야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소식들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토 정상회의에서 지금 체코와의 정상회담이 그렇죠.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기대감이 좀 들어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제 새로운 소식이 약간 올라주면서 약간 더 많이 올라가 준 것 같은데 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체코 관련해서 이제 통과되게 되면 우리 이제 선정이 되면 아마 4기 정도를 받지 않겠느냐라고 일단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 날짜가 안 나왔는데요. 일단은 오늘 나토 정상회담이 아마 나토에서 체코와의 정상회담이 내일로 알려지고 있어서 그럼 이제 체코 정상회담 하는 거니까 잘하면 이제 원전 관련된 얘기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에 어제부터 사실 좀 약간 미리 올라왔어요. 어제 미리 올라왔고 그다음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에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기사가 올라왔는데 업계에 따르면이라고 해가지고 올라왔던 기사인 건데 예. 업계에 따르면 17일 날 다음 주인가요? 아무튼 맞아요. 그 7월 17일 날 현지 시간으로 17일 날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될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은 일단 나토 정상회의를 보고 있던 찰나에서 그동안 이제 날짜가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언제 살까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7월 17일 다음 주네? 그럼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럼 이제 날짜가 정해진 거니까 디데이가 적힌 상태에서는 매매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아마 단기 매매가 오늘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도 사실은 어저께도 그랬었고 그 전날도 원전 관련된 호재가 올라온 게 있었는데 그게 지금 한 번에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자료 보게 되면 네. SMI라고 해서 소형 원전 모듈이 있는데 미국의 뉴스케이 파워가 루마니아 쪽에서 수주를 받아가지고 루마니아에다가 지금 SMI 짓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두산 쪽에서 투자를 하는 게 있었는데
그동안 루마니아가 이제 자금은 더 못 준다라고 해다가 이번에 이제 자금을 더 주겠다라는 게 확정이 됐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뉴스케이 파워가 더 좋아지는구나 되는 건데 뉴스케이 파워한테 투자도 했고 뉴스케이 파워한테 지금 주국이 관련해서 수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또 약간 원전 관련된 네. 종목이 있다 보니까 오늘 한 번 더 올라갔을 때 이러한 모멘텀도 같이 들어가는 것 같고 실제로 미국에서 최근에 뉴스케이 파워가 연달아 계속 올라가는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흐름은 뒤늦게나마 좀 따라가는 모습이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냥 또 하나 또 있는데 약간 어저께 올라온 뉴스였어요. 어제 오후장에 뜬 거였는데 네. 보고 나서 야 이거는 너무 큰 소스거든요. 어. 이게 맞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이제 기다리던 소스 중 하나가 수주도 있지만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의가 언제 끝나느냐. 그렇죠. 이게 가장 큰 재료였었는데 이것만 합의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원전주 올라가는 거 아니야? 썼었는데 어제 올라온 이제 한국의 뉴스를 보니까 오히려 웨스팅하우스가 기술력이 너무 딸린다. 반대로 이제 웨스팅하우스랑 협의를 해가지고 협력하에 미국 쪽 원전을 꺾고 짓는 거 아니냐라는 뉴스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능력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과 결국은 합의뿐만 아니고 협력을 아예 할 수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어저께 두산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뭔가 지금 원전 쪽이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좋게 흘러갔던 상황에서 오늘 뉴스가 나와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근데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런 재료가 쌓여서 오늘 이제 D-Day까지 정해진 상태에서 또 나토 정상회의가 해당이 또 내일이다 보니까 오늘 같은 날 이제 두산 에너블리부터 해서 네. 많은 원전주가 올라간 것 같고요. 특히나 매매 동향 보게 되면 외국인들의 동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보게 되면 네. 두산 에너빌티는 어제부터 정말 어마어마하게 사들이고 있는데 그동안 사왔던 금액대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량 샀고 지금 이 거래 동안 사들인 금액대가 거의 900억입니다. 거의 뭐 삼성전자 다음으로 많이 사고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만큼 외국인들 베팅을 세게 했다는 얘기는 주가가 한 번씩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결국은 이번에 원전은 다음 주 수요일인 것 같은데 17일 날까지 원전 관련된 플레이들이 단기적으로 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지금 이런 대형 종목들이 크게 밀리지 않는 이상 중소형 종목들도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모멘텀이 더 생길 것으로 보여져서 원전은 이제는 가야 되는 길이고 이번 다음 주까지는 한번 노려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종목군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와 오늘 원전이 강하게 올라갔는데 이 올라간 이슈에 대해서 이가람 매니저가 간단 명료하게 좀 정리를 해줬습니다. 채팅 하나 읽어보면요. 올림배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반도체가 원전의 첫 특이점을 뺏겼다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항상 첫 번째 특이점은 반도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그만큼이나 원전이 정말 강하게 올라갔고 또 체코와 관련된 이 우선 협상자 대상이 우리나라가 된다면 진짜 지금 상승분은 우스울 정도로 더 올라가지 맞아요. 않을까. 그럴 수 있죠. 좀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다면 조기준 매니저님, 지금 원전주들의 이 상승세는 조금 더 연속성 있게 바라봐도 좋습니까? 아니면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두 가지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늘 이제 나토 회의에서 이제 뭐 체코 대통령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면담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기대감과 또 시장에서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협상을 하고 있다, 기술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호재가 나오면서 이제 올라왔는데 네. 그동안 거래 없던 소형주부터 시작해서 오늘 뭐 모든 종목이 거의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여기서 두산건설이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좀 덜 올랐거든요. 나머지 중소회사들이 막 상한가하고 막 20%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실제적으로 건설됐다면 이제 현대건설, 삼성물산, 뭐 두산건설, 건설회사와 더불어 한전기술, 한전KPS, 두산에너빌리티 이 정도 이제 직접적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인데 또 하나가 악재가 이제 그런 뭐 이거 지금 현재 기사를 찾지는 못했는데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매각 진행 중인데 그거를 프랑스에서 인수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럼 프랑스에서 인수해버리면 제가 기술 로열티 관련해서 협상이 안 되면서 이제 뭐 이게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희한하게 꼬일 수도 있겠는데 뭐 그럴 일은 거의 뭐 많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러니까 꼭 호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악재도 상존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위해서 가격과 더불어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수주를 했을 때 딱 그 공기 딱 그 기간 안에 이제 맞출 수 있는 뭐 기술 그러니까 이력이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프랑스보다는 앞섰는데 문제는 또 모르는 거죠. 정치적으로 이걸 풀어야 되고 제가 본 대통령 면담에서 이제 한 번으로는 이번 나토 회의 때 결정은 안 될 것 같고 뭐 한 두세 번 더 유럽 순방을 한다면
한다면 이제 가능성인데 기간이 별로 없잖아요. 이번에 예.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긴급하게 근데 이제 소형주들 많이 되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대형주들은 끌고 가셔도 되는데 너무 뭐 상한가 치는 종목을 그쵸. 따라잡게 하는 거는 위험하다라는 예. 생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오늘 좀 뉴스를 보셨으면 와 원전주 지금 사야 되나? 이거 체코랑 해서 되면은 주가 엄청나게 올라가겠는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지금 원전주를 살까 말까 고민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채팅창에도 좀 비슷한 내용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체코의 우선 협상 대상자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냉철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가? 왜냐하면 주식은 사실 오히려 우리가 협상자가 확정이 우리나라가 됐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기보다는 오히려 세론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전의 단계를 우리가 잘 즐기는 것도 좋은 포인트에 들어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오늘 우리나라에서 이제 원전과 관련된 뭐 뉴스 헤드라인 보면요. 뭐 30조 체코 원전 수주 기대, 원자력 발전주 상한가 행진 뭐 이렇게도 써 있기도 하고요. 수주 기대감에 원전주 일제히 강세 뭐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프랑스에서도 이런 기사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거는 매니저님.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또 체코가 프랑스랑도 친하다 보니까. 맞아요. 외교적으로 친하다 이게 하죠.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프랑스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도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가격적으로 본다면은 확실히 우리가 싸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 보게 되면 어차피 우리가 받을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 근데 두산 같은 경우는 지금 두산의 자회사들이 체코에도 있거든요. 체코에다가 이미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두산 쪽에서의 받는 게 그러니까 뭔가 한수원 쪽에서 받아가는 거 그게 조금 더 유력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주식이라는 거는 선반영을 먼저 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렇게 약간 이벤트가 잡혀 있는 종목들은 시장이 특히나 약할 때, 그러니까 지수가 세게 올라가지 못하고 보합권인 상태에서는 테마성 매매가 많아지게 되는데 이렇게 정확한 모멘텀이 있고 그동안 기대감이 있던 것, 정부가 계속 밀고 있던 사업이었는데 날짜가 잡혔다라고 딱 정해지게 되면 매수가 사실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은 너무 프랑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을 갖기보다 네. 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서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원전주를 매매를 그쵸. 해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그런 말씀을 쪽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우리나라가 되면 이제 한 단계 더 또 발전하는 것도 되고 지금 또 미국에서 이제 나토에서 이제 전 세계 정상들이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외에도 원전도 있고요, 조기준 매니저님. 또 기대해 볼 만한 게 또 방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서 하나 덧붙이면 이제 작년에도 뭐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랬나요? 루마니아인가요? 예. 뭐 어디 수주가 있었는데 막상 30조 중에 뭐 일부 10%의 1, 뭐 2, 3조 정도 수주를 했던 이력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주가도 엄청 올랐다가 이제 뭐 꼰두박질을 쳤던 적도 있고 그래서 통으로 인수를 못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뭐 나눠먹기식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너무 그러니까 제가 뭐 원전주 샀을 때 이제 그 밸브들 이런 종목들이 막 상한치고 이제 가벼운 주식들이 너무 피팅 이제 밸브 쪽 피팅 이쪽, 밸브가 예. 이제 들어가도 이제 단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러니까 네. 그런 소형주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는 주의를 하시고 저는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대우건설이나 뭐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에 이제 매출 실적이 있는 한전기술, 한전 KPS 뭐 이런 쪽은 또 실패하더라도 그다음 이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다음에도 이제 다른 재료도 있기 때문에 그쵸.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거 원전 말고도 많은 이제 그 자회사뿐만 아니라 이제 그 EU 쪽에서도 이제 수주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조금 물리더라도 지금 신고가 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 종목은 원래 저평가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매수를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외 피팅 밸브는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좀 가벼운 쪽은 조심을 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좀 잘 삼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장대영봉님께서 채팅창에 올려주신 내용도 보면은 만약에 체코 수주하면 다행이지만 만일 실패한다면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원전주 트레이딩 방법도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지금 보유하신 분들도 그렇고 아니면 내일 만약에 좀 들어갈 만한 포인트가 있어서 매수를 하신다면 당연히 17일 전에 매도를 해야겠죠, 이거는 매니저님. 그게 아무래도 좋긴 하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원전 저는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두산의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네. 일단 포트에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대형주, 그러니까 지금 가장 뜨겁게 올라갈 수 있고 가장 관심 많이 몰릴 수 있는 거 대형주를 가져간 다음에
대형주가 움직이는 모습 보면서 변동성은 아무래도 중소형주가 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지금 실적주가 아니고 테마주란 말이에요. 약간 지금 상태에서는. 왜냐면 지금 수주를 따온다라고 해서 하더라도 계약을 바로 찌는 게 아니고 우선 협상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 거지 다 딴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 예. 본계약은 또 내년이에요. 그래서 한 얘기는 모멘텀이 이번에 끝나고 난 다음에 잠깐 죽을 수가 있다라고 봤을 때 지금 상태에선 대형주를 사놓은 상태에서 중소형 종목이 따라 올라가는지 보고 이때는 테마들은 올라가는 게 더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못 올라간 테마주들이 뒤늦게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두산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가 있고 하지만 이것도 저는 가져가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 한전산업이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우리기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못 올라간 거를 보게 되면 우진이나 뭐 우진 엔텍이나 이런 종목들은 아직 그렇게까지는 상승이 안 나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덜 올라간 테마가 결국 테마들은 마지막 끝에 끝물은 전체가 다 올라가는 날이 나타날 때가 거의 끝물이기 때문에 예. 오늘은 전체가 다 올라가긴 했지만 전 종목에 다 10%대에 넘어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직 원전은 테마가 살아있는 거라서 지금 두산 쪽이나 아니면 한전기술이나 이런 거를 잡아놓은 대형주 잡아놓고 그다음에 중소형 좀 뭐 한두 개 섞어서 보시는 게 가장 안전적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17일 날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17일 2, 3거래 전에 2부 스위스런을 합니다. 아, 예. 그렇게 2-3거래 전. 그렇죠. 2, 3거래 전에 2부 스위스 해놓고 그다음에 당일날 결과 뜨고 나서 더 올라가면 다행인데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나머지 물량들의 상황 보면서 판단하시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이라면은 지금 원전주 방금 이가람 매니저가 이야기했던 꿀팁도 있는데 더 꿀팁은 전 사실 이럴 때 오늘 사실 전력기기도 많이 올라가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ESS, 신재생에너지 이쪽에도 투자 아이디어를 좀 넓힐 수 있는 계기가 지금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그냥 원전을 좀 트레이딩 관점이 현재는 좀 낮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원전을 일단 사야 된다 생각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는 갖고 있어야 되고, 근데 거기서 이제 실제적으로 수주가 나왔을 때 가장 수혜주는 이제 현대건설, 두산건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매출액이 가장 포트를 많이 차지하고 있고 차트상으로도 이제 올라간 적이 없기 때문에 두산건설과 현대건설,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이 정도는 매매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외 중소형사는 아까 얘기한 대로 포트를 조그맣게 실어야 되겠죠. 근데 네. 많이 그런 종목에다가 비중을 많이 실어서는 곤란할 거다.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스마트 그리드라든가 전력 관련주들과 뭐 전선 관련주들은 지금 이제 급등 나가라 있고 개별 종목들이 튀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업종을 사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종목별 대응 관련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전력 설비 쪽으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오늘도 사실 강하게 뛰어 올라버려가지고 여기는 사실 이제 반도체가 중심으로 올라가고 같이 올라가는 섹터가 됐는데. 사실 뭐 원전이 오른다고 하면은 여기도 기대해볼 만한 요소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매니저님? 사실은 원전에도 많은 기자재들이 전력 설비가 그렇죠.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런 영향도 저는 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다음에 어저께 미국에서도 반도체가 올라가고 그거 외에 이제 이쪽과 뭐 원전과 관련된 거, 전력 설비와 관련되어져 있는 섹터가 어제 많이 올라갔어요. 예. 그런 영향도 같이 준 것 같고, 근데 오늘 JP모건 쪽에서 중국 쪽에서 올라왔던 보고서가 하나 올라온 게 있었는데, 네. 중국 쪽에서의 미팅을 말하기를 미국 쪽은 들어갈 수 있는데 장벽이 있다. 아, 그렇죠. 네, 그러다 무역적으로 보니까 좀 그렇죠. 중국 쪽 사업 기업들이 잘 못 뚫고 있다라는 코멘트가 있었고 의외로 이제 대만과 한국이 수혜를 보고 있다라는 코멘트가 JP모건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더 올라간 것 같고 그다음 6월 달에도 전력에 대해서 더 올려놨다라고 하다 보니까 더 올라간 것 같은데 또 하나가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LS 일렉트릭이 오늘 외국인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왔거든요. 오늘 외국인들과 기관이 매수 들어왔는데 특히나 LS 일렉트릭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아마 다음 주, 요것도 이제 다음 주 이벤트인데, 이제 아마 MSCI에 대한 편입에 대해서 아마 8월 달에 발표가 나올 거고요. 그 8월 달에 들어가기 위한 기준일이 아마 다음 주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근데 LS 일렉트릭이 8월 달 MSCI에 편입이 될 걸로 알려지고 있었고, 어제자 기준으로 약간 주가가 4%가 모자랐어요. 예. 그럼 결국 4%만 넘어가게 되면 이제 편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LS 일렉트릭이 주가를 그 다음 주까지 지금 상태에서 올려놔야 된다라고 본다면 외국인들은 MSCI 편입이 맞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부터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LS 일렉트릭이 올라가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까지 같이 올라갔다라고 봤을 때 다음 주까지도 전력 설비들은 또 괜찮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력 설비는 또 강한 수급이 들어왔고
왔고 중국에서도 전력 수입이 엄청나게 잘 팔고 있지만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포인트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채팅창 또 몇 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대양보님께서 올려주신 내용 한번 볼까요? 원전주, 이거 물리면 최소 3년 감금당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원전이 진짜 강하게 올라갔는데 여기 고점에 들어가면은 진짜 사이클 타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슈 있을 때도 찔끔찔끔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기대했다가 여지없이 내려가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또 섹터가 되기도 하고 오히려 또 하얗게 불태웠다 님은 아까 올려주신 내용인데 사실 지금 원전 많이 오른 것도 아닌 듯. 채팅창 내용을 보니까 좀 밑에서부터 담아가신 것 같은데 지금 상태로 보면은 아직 나는 고점을 여기로 보지 않는다라고 또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종목과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 시기일 것 같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이 안에 좀 엑기스가 될 수 있는 압축된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전력 설비 중에 얘기하시는 건가요? 전력 설비도 되고 원전도 되고요. 그러니까 뭐 두산중공업이 잠깐 얘기했는데 두산 원전 외에도 네. 이제 발전 설비가 있고 담수 프로젝트도 있고 이제 요즘 담수는 많이 안 하지만 이제 건설 기계 쪽도 자회사도 그렇고 이제 많이 대부분의 뭐 매출이 이제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작년도 그렇고 이제 과거에 부산 에너빌리티가 실적을 보면 1조 4천억에서 올해 1천 5천억이 되고 있거든요. 영업이익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자본 총계가 한 11조 정도 되는데 이제 물론 거품이 있으면서 이제 시총이 지금 현재 올라왔습니다. 14조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비싼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펀더멘탈이 그렇게 고평가는 아니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체코 원전을 수주하든 안 하든 분기당 영업이익이라든가 17조의 매출에다가 이제 물론 자회사 연결 수익이지만 이만큼 이제 커버할 만큼 좋다라기 때문에 두산 에너비티가 이제 신고가 돌파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박스권 이게 상단에서 물리면 또 이제 이만큼 고생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외국인들이 잠깐 이제 매수하는 게 뭐 200만 주, 400만 주 샀는데 물론 단기적으로 들어왔다가 팔고 나갈 수는 있습니다. 고점의 리스크는 좀 있지만 주의하시면서 매매를 해보면 기업 펀더멘탈이 좋기 때문에 계속 들고 가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뭐 전력 설비에도 해줄 종목이 좀 있으신가요? 근데 뭐 일진전기라든가 재룡전기라든가 몇 종목만 신고가를 찍고 있고 그래서 그 종목을 제외하고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력 설비 중에 조그만 회사들이 많이 키웠다가 뭐 빠지고 그러는데 네. 잘못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전력 설비는 지금 가는 종목만 가고 네, 잘못하면 맞아요. 물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도 못팔 3년 가능성이 가나요? 3년 못 팔 수 있기 때문에 예. 좀 주의를 하셔라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점 우려는 어느 정도 이제 전력 설비도 좀 필요한 섹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종목 한번 압축해 볼까요? 네, 저도 같은 종목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어. 원전에서는 그냥 두산 쪽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완전 그냥, 대장으로만? 네, 그냥 네.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를 보더라도 월봉상 보게 되면 하락 추세가 끝났거든요. 이렇게 하락이 끝났고 이번 해부터 해서 상승 약간 돌려놨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적어도 박스권 상단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본다면 이번에 사이클만 잘 탄다면은 충분히 뭐 25,000원이나 뭐 진짜 많이 가면 뭐 3만 원도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좀 가져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 종목을 보시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소형주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냥 원전주 그냥 아무거나 골라 잡아도 결국은 한 번은 상승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핵심으로 본다면 두산 쪽을 보시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이가람 매니저님. 내일 만약에 내가 이제 빠르게 매매를 해서 네. 원전 섹터에 있는 종목 하나를 잡아보고 싶다. 어떤 종목은 네.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 지금 종목들이 거의 다 올라와 있잖아요. 맞아요. 내일 좀 빠르게 시초가에 진입하는 게 낫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내려가는 걸 기다리고 매수하는 게 좋다고 보시나요? 보통 올라가서 저거 떨어지면 사야지라고 생각이 되면 안 늘어오거든요. 예. 예, 그리고 사야지하고 기다렸는데 떨어지면 왜 떨어지지? 못 사요. 맞아요. 예, 보통 못 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떨어지지? 더 내려가나? 하다 보면 기다려볼까? 또 올라가요. 그럼 또 못 산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고 싶은 게 있다면 일단 분할로라도 한 3분의 1이나 네. 한 절반 정도나 일단 내일은 시가부터 한번 잡아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 수요일 날 일정 잡혀져 있는 거니까 네. 그때까지 단기 트레이딩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딱 매매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방금 이가람 매니저님이 딱 얘기해주신 이야기. 복만이마님도 가람 감독님 정확하시다. 이렇게 또 채팅창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특이점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제약바이오 이야기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이제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의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임상 일상 소식도 있으면서 강하게 올랐고요. 지난주 주가 상승률 종목을 보면요, 주요 이슈가 있었던 뭐 HLB, ABL 바이오 등이 강하게 좀 올라간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코스닥에서 일주일간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들 보면 다 제약바이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HLB 제약, HLB 생명과학, 삼천당제약, ABL 바이오, 펩트론. 자, 이렇게 다양한 이슈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세부적으로 이슈로 좀 파헤쳐 보면요, 다 다른 이슈로 움직이고 다 다른 섹터에 있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지금 너무 각계격파로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 섹터가 인기 섹터는 맞는 것 같은데 중심을 못 잡겠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기준 매니저님, 지금 중심 어떻게 잡아야 돼요? 결국에는 이제 뭐 바이오가 지금 현재 여러 이제 뭐 이중항체 관련도 그렇고 이제 HLB의 상승세가 이제 불러온 거, 알테오젠과 이제 HLB, 그다음에 이제 이게 올라가면서 두 종목이 이제 끌어올리면서 그 외에 이제 뭐 ABLB라든가 뭐 에이프릴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끌어올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일라이 릴레라든가 비만 관련해서도 굉장히 핫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더 뭐 마운자로가 더 좋다라든지 위고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인류는 숙제거든요. 비만과의 전쟁. 지금 현재 과거에 이제 식량 부족이 아니고 이제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인 상황에서 이제 매출,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그 수요가 강하다는 거죠. 이제 부작용 없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부작용 없고 또 요요가 없으면 좋은데, 그쵸. 뭐 요요가 있다고 합니다. 위고비도 그렇고. 근데 지금 이제 이런 바이오 비만 관련주와 더불어 이제 이중항체라든가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바이오주들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데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올랐으면 빠져버리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기존의 제약자들, 유한양행, 녹십자, 종근당은 이제 실적이 좋으면서도 덜 올라가고 있고, 신규 이제 이런 이중항체라든가 파이프라인이 올라가고 있고, 제가 추천드렸던 이제 줄기세포도 저는 이제 마지막 이제 올해 연말까지는 또 하나 남아 있는 게 그렇죠. 이제 세포 치료제 관련해서도 조금 올해 좀 올랐다가 좀 쉬어가고 있는데, 이쪽도 지금 현재 앞으로 저는 이제 곧 어떤 새로운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 쪽이 이제 줄기세포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트에 바이오는 넣어야 되는데 이제 바이오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맞아요. 잘 골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과거에 한번 우리가 코로나 때 이제 뭐 엄청나게 올랐다가 지금 빠졌고 뭐 그런 바이오 뭐 핫할 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바이오 추천하면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물리면 답이 없다고. 10분의 1 토막 나 있는 그쵸. 신라젠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악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못 샀는데, 그런 와중에도 지금 현재 뭐 알테오젠이라든가 HAB라든가 어마어마한 시세를 냈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종목은 계속 나온다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항상 우리가 이제 특이점 시간에 특이점에 항상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일주일에 한 번은 한국팀하고 나누는 것 같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느꼈던 건 조기준 매니저님은 꾸준히 지금 비만 치료제만 이렇게 밀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한 달 전에 조기준 매니저님 비만 치료제가 가장 낫지 않을까라고 해서 만약에 비만 치료제를 매수했다면 지금 엄청나게 또 이득을 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계속해서 비만 치료제 중심으로 보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제 비만 치료제가 몇 종 없습니다. 펩트론, 인벤티지랩과 더불어 이제 펩트론만 봐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종목, 이제 가는 종목만 가고, 그러고 이제 이제 GLP-1 그 쪽에서 이제 올라가는데, 최근에 이제 상장한 이제 D&D 파마텍도 이제 또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비만은 인류의 숙제이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많은 한미약품부터 시작해서 이제 최근에 한미약품 어디 비만 치료제 진짜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유한양행도 그렇고 많이 합니다. 기존 제약사들 많이 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올라갔던 저 비엔날신, 김희선 씨가 광고한 게 이제 중국에 한다고 해서 올랐다가 오늘 빠지고 있는데, 그런 뭐 계속적으로 이제 먹는 거라든가 뭐 GLP 원계라든가 비만은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비만 관련해서 제대로 매출이 나오고 있는 게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싹센다가 승인이 되고 있고, 이게 이제 한 달에 뭐 두세 달에 50만 원 정도 되는데, 위고비가 들어오면 한 달에 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도 깎아라, 너무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위고비가 곧 이제 올해 말이다 내년 초에 되면 시판을 할 것 같은데, 그 시판 관련 회사들이 또 올라가면 우리가 유통할 거야라고 하면서 또 올라가는 회사도 있고, 그러면서 요즘 비만 관련 조기들이 워낙 지금 이제
많이 상승과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이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기술이 있는데, 그러니까 펩트론과 이제 인벤티지랩, 그 다음에 이제 D&D 파마, 그 다음에 올릭스도 이제 GI701 요게 이제 황방변성이 이제 반려됐다고 하면서 빠졌는데 GLP-1이 아니고 이제 이거 에너지 대사량으로 눌려서 이제 병행요법을 할 수 있는 올릭스도 있다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만 치료제를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신 조기준 매니저님이고요. 이가람 매니저님은 최근에 그래도 제일 플랫폼 쪽으로 강조를 좀 많이 해주시지 않으셨나 싶어요. 네네. 지금 플랫폼이 좀 쉬어가고 있거든요, 마침? 담아가야 되는가요? 근데 사실 뭐 제약바이오들이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뭐 미국에서 금리가 올라가다 말고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갔던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약바이오를 볼 때 일단 금리 쪽을 사실 너무 민감하게 보는 건 좋지 않은 건 맞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참고를 좀 하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내려와야 결국 이제 사채 쪽도 그렇고 지금 자금 조달에 많이 필요한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금리가 더 올라가게 돼버리게 되면 제약바이오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제가 차트를 보고 있는 게 미국 10년물 금리인데요. 지난번 트럼프 때문에 급하게 올라갔다가 그 다음은 지금 다 내려와서 다시 이제 4.2대, 4.3대까지 내려와 있는데 지금 요거 다시 4.2와 4.3 사이 또 박스에 있어요. 여기서 이제 오늘 밤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상원 증언이 있는데 그거 이후에 다시 내려가 줄 거냐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오늘 밤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증언 이후에 만약에 금리가 튀어 올라가고 증시 조금 약해지는데 미국에서 1112 빼놓고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제약바이오가 내일은 조금 약해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번 주 목요일 날 CPI가 있고 PPI가 있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저번 달보다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금리가 약간 불안불안해질 수 있는 상태다라고 보여져서 좀 약간 이거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간 지금 상태에서는 뭐 알테오젠도 살아있고 약간 오늘 약간 눌려있지만은 알테오젠은 뭐 아직 끝난 건 아닌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리가킨 바이오나 ADC 쪽 다 살아 그렇죠. 있는 걸로 예. 약간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ABA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지금 약간 쉬어가고 있지만 제약바이오는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먼저 올라갔던 거는 조금 쉬어가고 덜 올라갔었던 이제 3,000당 제약이 이제 이전부터 더 올라가게 되면 MSCI 편입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것도 있겠는데 약간 다 개별적인 재료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세인 것 같아서 제약바이오는 무조건 안 올라간 거 살려고 하기보다는 약간 차트가 살아있으면서 약간 상승 방향으로 틀어서 올라가는 종목들로만 보시는 게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이고 차트가 살아있기 때문에 또 매수가 들어오기 편안하다라고 봤을 때 결국은 차트와 재료를 분석하시면서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봐서 저는 비만 치료제도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뭐 플랫폼 쪽도 좋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뭐 수출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로 보시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와 재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조금 안 어울리는 데가 저는 HLB 같거든요. HLB요? 예. HLB도 재료죠, 이것도. 차트와 재료. 차트는 깨져 있지만 네. 재료가 원체 세고 그다음에 강성주주가 원체 많고 그쵸. 뒤에서 또 세게 사는 점 원체 많다 보니까 더 올라가는 건데 웃긴 건 HLB가 내려가면 다른 게 많이 올라가고요. HLB가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 다른 게 또 못 가거든요. 예. 약간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들어봤고요. 지금 채팅창에서는요. 데이지님께서 바이오 선생님, 조기준 매니저님 귀 설명 좀 끝. 이렇게 또 데이지님께서 힘나시게 조기준 매니저님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방송 전에 조기준 매니저님 힘 없으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좀 힘 좀 나십니까? 채팅창? 네, 그렇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시장에 너무 소형주들과 더불어 이제 뭐 원전주들 막 올랐다 내렸다 단기 종목으로 올랐다가 이제 오늘 그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랐다 금방 빠져버리고 또 이렇게 빠지는 거 빠지지도 않는데 이제 의외로 또 오늘 종목군이 이제 뭐 800개 올랐지만 거의 800개가 또 빠졌거든요. 그래서 빠지는 종목도 많고 그러면서 최근 시장에 이제 2,900선을 지수만 올라 삼성전자 올라가면서 지수 올라가고 아까 HLB 사단이거든요. 한 종목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HLB 뭐 파나진부터 해서 뭐 7, 8개 종목이 막 상승과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어지럽거든요. 사실 네. 지금 시장에 솔직히 뭐 정신 차리고 보려고 해도 순간적으로 올랐다가 어느 순간에 또 빠져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이제 힘이 좀 들었는데 네. 또 우리 데이지님 덕분에
네, 힘이 납니다. 네, 데이진 덕분에 또 힘이 납니다. 또 이가람 매니저님 팬분들도 채팅창 적극적으로 올려주시면 이가람 매니저님 원래 또 파이팅이 넘치시는데 또 좋은 채팅 받으시면은 더 파이팅이 올라가지 않을까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종목으로 바로 압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종목 바로 들어볼게요. 뭐 바이오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금 저희 바이오 얘기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자이언은 바이오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비만 관련해서는 네. D&D 파마텍 요게 이제 뭐 이슬기 대표라는 분이 이제 미국에서 존스홈킨스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존스홈킨스대 가서 부교수까지 하신 분이 네. 이제 GLP-1 관련해서 오셨는데 요게 이제 매물이 170만 주 나왔는데도 33,000원대 이제 매수를 뚫고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만큼 글로벌하게 6개 회사가 모여서 GLP-1에 대해서 비만에 대해서 토론하는데 거기에 초청을 받았다라는 거는 요게 이제 나오는 현재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노보노디스크 제품보다 지금 이제 100배가 더 효과가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경구용으로 된다면 D&D 파마텍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이제 올릭스인데 요게 이제 에너지 대사량을 늘리면서 요요 현상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위고비도 마찬가지로 이제 1년을 먹다가 이제 살이 빠졌는데 끊으면 다시 살이 찐다고 합니다. 맞아요. 근데 올릭스랑 병행하면 이 요요 현상을 30%에서 20-30% 줄이고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황방 변성 반려 때문에 빠졌는데 GLP-1 그 GLP-1이 아닌 다른 RNA 기반으로 이제 만들고 있는 올릭스의 비만 치료제도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하다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종목 한번 압축해 봤고요. D&D 파마텍 올릭스였습니다. 이어서 이가람 매니저님 어디를 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지금 보니까 제가 그 아까 원고 넘길 때 네. 제가 종목을 좀 잘못 넘긴 것 같네요. 보니까 어, 비만 그래요? 치료제만 적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비만 치료제로만 적어들었는데 지금 사실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서 일렐리가 제일 좋고 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뭔가 원조를. 비만 치료제 네. 보실 거면 저는 그냥 일렐리를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한국에서는 페트론인데 사실 페트론은 좀 많이 올라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신규 접근은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나마 좀 신규 접근이 가능한 거는 8월 달에 이제 미국 FDA에 대한 승인 기대감이 있는 쪽, 그냥 바로 앞에 있는 거, 그냥 뭐 유한양행이나 아니면 오스코텍이 좀 올라와 있다라고 하더라도 약간 밀렸을 때나 뭐 약간 분할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오스코텍은 뭐 내일도 한번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거 일정이 있는 것들 8월 달에 있는 미국 FDA 쪽, 근데 요거 넘어가게 되면 또 10월 달에 또 다른 일정이 있는 다른 종목도 있고 또 내년도를 보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약간 이벤트대로 돌려보게 되면 결국 제약바이오의 모멘텀을 잘 찾아가면서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라이릴리와 펩트론까지 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특이점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네, 아마 오늘도 첫 번째 특이점 왜 반dob치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 세 번째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유리기판 섹터가 강하게 올라갔죠. 어제 언론에서 이제 삼성 이재용 회장, SK 최태원 회장이 유리기판 사업장을 좀 찾았다라는 이슈와 함께 업계가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유리기판 섹터가 좀 오랜만에 큰 상승세를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안에서는 HB 테크놀로지가 25%, 피롭틱스 9.6%, SKC가 4%대 상승을 했는데요. 지난주에 이가람 매니저가 이 자리에서 유리기판에 대한 관심 이제 올려야 된다라고 선견지명을 미리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이겁니까? 이가람 매니저님? 그 당시엔 제가 이제 CXL을 봐야 되느냐, 아니면 어떤 거를 봐야 되냐라고 해서 저는 CXL은 관심 없고 그냥 글라스코어 기판을 보시는 게 아마 맞을 것 같다. 단기 상승 한번 나타날 것 같습니다라고 알려드렸는데 사실 오늘 HB 테크놀로지가 좀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원했던 재료로 올라간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그래서 아마 추가적인 재료가 더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유리기판 관련된 내용을 좀 보면서 지금 내용을 좀 말씀드려보는 게 일단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좀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 자료 함께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료 보게 되면 최근에 좀 일정이 있었는데요. 최태원 SK 회장이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 가서 SK바이오 팜도 방문했었고 그다음에 SK 앱솔리스, SKC 자회사 지금 글라스코어 기판을 만들 걸로 알려진 회사인데 여기에 가서 지금 뭐 많은 세일즈를 하고 왔다. 그리고 또 직원들 만나가지고 격려하고 왔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이재용 삼성 회장
회장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 전기통에서 지금 글라스코어 기판 쪽으로 조금 무게에 좀 싣고 있는데 이런 지금 뭔가 분위기가 자꾸 조성이 되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지금 가장 앞서 있는 건 아무래도 SKC의 자회사인 SK 앱솔루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거 보게 되면 왜 유리기판이 이렇게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이냐. 이게 네. 지금 글로벌 빅테크를 쓸 거냐가 중요한데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CSL은 가장 큰 대형사 몇 군데는 안 쓸 것 같다라는 코멘트가 있었고 예. 그다음에 지금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대형 고객사들 전부가 다 지금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글라스코어 기판으로 가게 되면 저비용, 그러니까 비용도 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저전력으로 가기 때문에 효율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만드는 과정 자체는 조금 까다로운 상태에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원래 패키징 기판 위쪽 같은 경우는 가운데 보시면 잘 안 보일 수가 있겠지만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그게 글라스코어로 가게 되면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게 빠집니다. 걔가 빠져나가면서 비용이 줄어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MLC 칩 같은 경우도 바로 이제 기판에다 갖다 붙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공정 자체가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자체가 이제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돌렸을 때 저전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력 효율화가 생긴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다들 이제 빅테크들도 좀 관심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인텔인 건데 인텔이 사실 가장 먼저 말했거든요. 근데 인텔이 조금 더 느리고 이제 한국 기업들이 더 약간 앞서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저 들고 있는 사진 보게 되면 동그란 원판이 이제 웨이퍼잖아요. 근데 원래는 저렇게 투명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게 되면 투명하잖아요. 네. 저것처럼 지금 유리를 사용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웨이퍼 사진인 건데 저거를 이용해서 이제 다 반도체를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포인트가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돌렸을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전력들, 또 서버 돌렸을 때 가장 소모가 되는 데이터들 자체가 이제 전력도 약간 쓸 수 있고 저 비용도 들어가다 보니까 유리기판 자체가 커지고 있고 SKC와 그다음에 삼성 두 군데가 다 밀고 있는 상태다라고 나기 때문에 네. 이번에 좀 관심도가 더 몰려가고 있고 아마 양산 때까지 관심도가 더 모일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사실 올라갔던 이유는 명확하진 않아요. 명확하지 않고 추측이 되는 거는 미국 쪽이거든요. 잠깐 차트를 좀 다시 이제 와서 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미국에 이제 코닝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띄워놨는데 미국의 코닝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어저께 많이 올라갔어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고 지금 주가를 봤을 때 이 종목이 어제만 올라갔던 게 12%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시간 외에서까지 올라갔던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이 코닝이라는 회사가 왜 올라갔느냐. 코닝이라는 회사가 유리 가공 업체인데요. 유리 가공을 하면서 유리 기판 소재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어저께 아직 어닝 발표 전에 미국은 예비를 합니다. 우리가 이만큼 더 잘 벌 것 같다. 근데 어제 새벽에 코닝 발표했는데 우리가 2분기 잘 날 것 같은데요 라고 했어요. 가이던스? 그래서, 네, 가이던스 잘 줬어요. 가이던스 너무 잘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코닝도 유리 가공업체고 유리 기판 소재 만드는 회사인 거니까 얘가 올라간 게 그래서 오늘 글라스코어 기판에 올라간 거 아니라고 하겠지만 내용 보게 되면 아예 달라요. 요건 지금 광섬유. 결국은 지금 원래 섬유 케이블 자체가 구리 가지고 쓰거든요. 근데 구리가 아닌 광섬유, 그러니까 유리 소재를 만든 광섬유를 가지고서 하는데 그게 데이터 센터에 굉장히 많이 쓰인다라고 합니다. 네. 구리보다 더 빠른 더 빨리 전송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전송할 때 손실도 적다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광섬유 케이블이 너무 잘 팔려서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도 AI 데이터 센터의 수혜다라고 해서 많이 올라간 거고 글라스코어 기판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었지만 국내에서는 오늘 HB 테크놀로지가 급등하다 보니까 이거에 따라서 피로치스가 같이 올라는 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SKC도 같이 올라가는 걸로 봐서는 방향성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재료는 일단 제가 원했던 재료는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아마 제가 원하는 재료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글라스코어 기판 쪽은 일단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는 섹터가 될 것 같고요. 재료가 조금 더 가깝게 부각이 되기 시작한다면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유리기판이 올랐던 이유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채팅창 또 읽어봐야겠죠. 또 이가람 매니저님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계절님께서 또 올려주셨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스타일이 핸드폰을 못 봐서 가람 매니저님 회원가입은 못하지만 퇴근 후 항상 챙겨보고 있고 무료 방송 때론 많이 눈팅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하시면서 이렇게 옆으로 이어폰을 통해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꽤나 많기 때문에 오디오를 통해서 큰 또 정보 얻어가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해줬던 것처럼 지난주에 매니저님이 글라스코어 기판 내가 생각한 호재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라고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는 매니저님의 그쪽에 가면은 또 준비가 되어 있겠죠. 예, 거기에서 또 확실한 또 정보 얻어가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광섬유 이야기를 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광섬유 관련주 이쪽 섹터가 없다 보니까 유리기판이 좀 올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기준 매니저, 우리나라에서 그 광섬유가 이렇게 올라버리면은 안 그래도 지금 채팅창에 전선 관련주도 이야기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전선주는 리스크가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전선주는 따로 가는 거고 둘이 대치가 되다 보니까. 반도체 전선하고 뭐 이제 예. 전력의 전선은 다른 거니까 그래서 뭐 그게 올라갔던데 지금 이제 요거는 아직까지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는 아직 상용화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상용화 전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HB가 올라가고 필옵스가 올라가고 뭐 이런 거는 이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데 결국에는 과거에 유리기판을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사용차가 없었는데 만들 수도 있었고 하지만은 좀 엊그제 이제 저번 주에 모 회장님이 들다가 깨지면서 어제 유리기판이 확 빠졌다가 오늘 이제 깜짝 반등하고 놀랐습니다. 있는데 그러니까 왜 빠지는지 그래서 저도 그게 보면은 누가 뭐 이렇게 쇼를 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이제 예. 그거 실제적으로 IR 동영상이던데 이제 그만큼 유리기판이 깨지기 쉽다는 거죠. 그게 이제 기존에는 이제 이 비싼 기판을 만들 때 누가 살 수 있느냐. 결국에는 전장용, 그러니까 자동차가 이제 기판이 비싸도 왜냐하면 전력 수요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쓸 수 있었는데 문제는 이게 깨지기 때문에 적용을 못 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유리기판 관련해서 앱솔릭스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데 다른 LG라든가 삼성도 하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앱솔릭스가 왜 가냐면은 이게 서버용으로 이제 기판을 만들면 엔비디아가 사겠다라는 수요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버용은 그렇게 깨져도 그러니까 깨질 위험, 그러니까 진동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유리기판 관련해서 이제 고사양으로 만들면 비싸도 지금 현재 팔릴 거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저는 이제 이 기판 관련주가 한 10종목 정도 되는데 맞아요. 20종목 정도 늘어날 것 같고 지금 이제 제일 덜 간 저는 그 중에서도 삼성전기와 기가비스가 이제 검사 장비는 기가비스, 삼성전기는 MLCC, 삼성그룹에서도 유리기판을 만들면 삼성전기에서 만들겠다라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기, 기가비스를 두 종목을 기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삼성전기는요. 그럼 지금 좀 유리기판 테마로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MLCC 쪽에서 아니 모바일 쪽 수요가 올라가면서 올라갈 거라고 두 보세요? 개 다 가지고 지금 현재 올라가는 거는 이제 MLCC 관련으로 올라가는 게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실제적으로 유리기판 관련해서 수요하거나 이런 게 없고 그냥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내일 빠지는 상황이고 아까 호재 누가 기판 IR하다 기판 깨지면 빠지고 또 이제 최태원 회장 SK 그 예. 앱솔릭스 방문하면 올라가고 뭐 이런 상황을 반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또 거기는 또 유리기판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고 이렇게 직접 자기는 반도체 장비 회사다라고. 그렇죠. 거기는 이제 증착을 만드는 회사인데 저도 그 영상만 봐가지고 왜 깨졌는지 그리고 왜 굳이 갖고 왔을까 이렇게 좀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일단 그리고 기가비스 얘기도 좀 채팅창에 나오고 있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기가비스도 이쪽 유리기판이 좀 들어갈 수 있나요? 일단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검사 장비 중에 2마이크론의 그러니까 3마이크론의 검사 장비를 현재 상용화를 했고 유리기판은 그만 더 자세하기 때문에 3마이크론의 이제 검사 장비를 지금 이제 앱솔루스의 퀄 테스트 대기 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상용화가 안 됐기 때문에 테스트만 했고 이제 상용화가 되면 그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올해 말에서 내년 초, 그러니까 다른 데도 지금 하겠다고만 하지 실제적으로 이제 가동을 안 하고 있는데 앱솔루스가 가장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막상 이제 가동 공장을 돌리면 기가비스 장비를 납품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장비 만들어서 납품하겠어라고 하는 회사는 많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퀄 테스트 중이다라고 한 거는 기가비스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유리기판 시장이 열리면 기가비스가 가장 많이 올라갈 거고 여기가 그 외에 이제 반도체 장비 하나가 테스트 중입니다. 그러니까 파운더리 관련해서 WLP 이제 그거를 검사하는 밑면을 위에 쌓았을 때 층층이 쌓았을 때 이제 그 기계로 해서 이제 밑에 배선을 검사하는 장비를 지금 테스트 중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테스트가 통과된다면 이 회사는 이제 뭐 퀀텀 점프 HPSP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기가비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고도화되는 반도체 기술이 나온다면 거기를 테스트하는 장비의 수요도 같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점에서 잘 잡아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가람 매니저님의 종목도 함께 압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기판만이 최고인가요? 반도체 섹터 통틀어서 지금은? 아니면 다른 것도 충분히 좋은 게 있나요? 다른 이슈가 지금 당장 없잖아요. 지금 뭔가 삼성전자가 확실하게 더 보여주게 되면 HBM 장비주가 다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아니면 삼성전자가 전공정 투자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전공정 장비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보여져서 물론 저는 삼성전자가 조만간 HBM3 정도는 납품했다라고 알려줄 것 같은데 예. 아직은 그런 소식이 지금 뭔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미국에서 반도체가 올라가게 됐을 때 결국 네. 이슈가 있는 글라스 코어 기판 쪽으로 몰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는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내용상도 좀 아직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업계 파악을 해보게 되면 뭐 지금 미국 쪽 애플 쪽 얘기도 나타나주고 있고 약간 새로운 소식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본다면 가장 빠른 SKC를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라스코어 기판 자체가 유리기 때문에 유리 같은 경우는 원래 디스플레이, 원래 OLED 쪽에서는 유리 소재를 이미 쓰고 있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관련주들이 되게 특이한 게 반도체 쪽인 것 같은데 관련주가 보면 대부분 다 반도체 장비가 아니고 OLED 관련 장비자가 사도 맞아요. 많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그동안 유리 관련된 가공 많이 해왔던 종목들이다 본 건데 그래서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올라간 게 피로텍스가 그쵸. 이제 유리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멍을 잘 뚫어야 되는데 그냥 뚫게 되면 사람 손으로 만져도 그냥 깨져버리는 게 이렇게 기판이잖아요. 그거 이제 구멍을 뚫는 기술을 가장 지금 많이 앞서 있다라고 해서 피로텍스가 가장 대장인 것 같은데 결국은 글라스코어 기판이 올라가게 되면 이 종목이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봐서 두 개를 본다면 SKC와 피로텍스까지인 거고 세 개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삼성에 있는 캠토니스 식각 장비 얘가 가장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개로 본다면 SKC와 피로틱스, 세 개까지 본다면 캠트로닉스까지 해보면서 유리기판 관련주들 여기서 압축돼서 좋은 종목들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특이점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7월 수익률 대결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과연 어떤 종목들, 어떤 매니저가 1위를 하고 있을지 특보대로 넘어가서 확인해 보시죠.